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2016 리우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을 목표로 4년간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흔히 은메달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포커스를 금메달리스트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우는 모습도 많이 봐왔죠. 오죽하면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리스트보다 무사히 메달권에 이름을 올린 동메달리스트의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우리 기억 속에도 은메달을 따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린 선수들이 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8강전에서 갈비뼈 부상을 입는 바람에 정작 결승전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했던 왕기춘 선수.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쳤던 신아람 선수의 눈물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금메달을 놓친 경우 선수들의 아쉬움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괜찮다고. 당신이 4년간 흘린 땀과 오늘 보여준 실력과 열정에는 충분히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목에 건 은메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네, 비록 메달 색깔은 금운동으로 다를지 몰라도 선수들이 4년간 흘린 땀의 색깔과 가치는 동일하겠죠? 그럼 8월 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올림픽 다가오고 있고요. 홍옥희 씨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올림픽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경기 대회를 다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설레요. 신나고. 그렇군요. 자, 올림픽 때 보면 말이죠. 은메달이나 동메달, 특히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은메달, 동메달이면 세계 2위, 3위라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라도 금메달을 눈앞에 딱 뒀는데 은메달이다라고 하면 왠지 좀 눈물이 날 것 같긴 해요. 왠지. 근데 또 이것도 문제예요. 언론에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선수는 실력이 뛰어나니까 꼭 금메달을 따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몰아가는 거. 네. 이게 너무 선수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실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마음이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설사 기대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변함없이 선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림픽보다 운 적 있습니까? 운적까지는 없고 그런 적은 없고 그냥 되게 기뻐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정도죠. 네. 아쉬운 은메달 장면을 저는 여기에는 오프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정말 아쉬운 은메달인데 은메달이 되게 갑작 보였던 그런 장면이에요. 김민수 선수라고 있어요. 유도에 95kg급이었는데 그 선수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16강, 8강, 4강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승전까지 올라간 내심 금메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은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 은메달 딴 거 되게 잘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틀랜타 때는 은메달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 은메달은 정말 기쁜 은메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은메달도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기쁜 은메달.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너 소개 이제 해드릴까요? 네.
드디어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둔 리우 올림픽입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계시죠? 저처럼?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 리우 올림픽 미리 보기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리우 올림픽이 끝난 뒤 9월에는 또 하나의 올림픽 리우 장애인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2016 리우 패럴림픽 미리 보기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알브레이트 뒤러의 묵시록의 네 기사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여름의 불청객 발냄새 줄이는 팁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그래요.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이 드디어 이번 주에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오키 씨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목소리에서 약간 좀 설렘이 느껴지죠? 네. 이 코맹맹이 소리에서도. 자,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자,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오키 씨가. 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 4년마다 올림픽 때가 되면 밤을 새가면서 보는데요. 작가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 이렇게 다 써주셨네요, 진짜. 진짜 이러는데. 근데 오늘은 2016 리우 올림픽 미리 보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작가님도 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작가님도 같이 우리 같이 봐주세요. 네, 순철 씨도 기대되시죠? 네. 네. 기대됩니다. 저도 이 올림픽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8월 6일에 개막식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리우 올림픽 개막식은 8월 6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 15분부터 열정적으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브라질 하면 남미 하면 또 열정이니까요. 네. 이 폐막식도 같은 장소에서 22일 월요일 오전 7시 15분부터 진행되고요. 보통 개막식이 육상 경기장에서 많이 네. 치러지는데요. 이번에 개막식이 열리는 마라카낭 스타디움은 축구 경기장이라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 경기장은 전 세계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네요. 브라질 선수들이라면 이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그런 축구장이 되겠죠. 이 브라질에서는 축구가 종교로 갈 정도로 축구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 과연 축구의 나라 브라질다운 선택이에요. 네, 그러게요. 자, 이번 올림픽은 또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를 가진 남미의 나라 브라질에서 올림픽 경기까지 열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럼 먼저 이 브라질이 어떤 나라인지 리우데자네이루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살펴볼게요. 남미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브라질은 한반도의 약 40배 크기에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브라질리아이지만 세계 여행자들은 리우데자네이루로 모여드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는 나폴리, 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인구 1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해안 도시입니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스페인계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쉴 새 없이 삼바와 보사노바 리듬이 흐르는 곳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 굉장히 남미 하면 좀 화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해안 도시로 굉장히 화려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군요. 네. 자, 브라질은 언젠가 저도 또 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번 여름 브라질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리우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몇 군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리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해발 700m의 코르코바도 언덕에 위치한 예수상으로 예수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이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슈거로프 산의 전망도 아주 아름답다고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햇살이 비춘다는 코파카바나 해변도 유명하죠. 화려한 느낌의 코파카바나 해변 옆에는 좀 더 낭만적인 이파네마 해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 잘 모르는데 Girl from Ipanema라는 노래에 나오는 이런 도시. 네, 이 보사노바 음악과 잘 어울리는 낭만적인 해변, 바로 이파네마 해변입니다.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도 좀 더 소개하고 싶지만 일단은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요. 리우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올림픽에는 그 몇 개국이 좀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번 리우 올림픽에는 역대 올림픽 중 최다 참가국인 206개국의 선수 만여 명이 참가해서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이번에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럭비와 골프 2개 종목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4개 종목에 20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4회 연속 메달 순위 톱 10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메달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림픽 7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여자 양궁 대표팀이 이번에도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던 사격의 진종호 선수,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인 이용대 유연성 선수, 리듬체조 여정 손현재 선수, 그리고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던 축구 대표팀 등 많은 팀과 선수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에 뛰어난 여자 골프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에 골프 종목이 추가돼서 그쪽에도 관심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골프 종목에서 여자 선수는 세계 33개국에 60명이 참가하는데요. 이 세계 랭킹 15위 안에 4명 이상이 들어간 국가에는 최대 숫자인 4장의 출전권을 주는데 한국 여자 골프는 15위 안에 6명이 포함돼서 유일하게 4장의 출전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골프 강국인 미국도 3장밖에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4장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세계 랭킹 15위 안에 6명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말이죠. 한국 여자 골프가 명실상부 최강,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우리나라 대표 선수 4명뿐 아니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외국의 한국계 선수도 4명이나 된다고 해요. 따라서 모두 8명의 한국 또는 한국계 여자 골프 선수들이 리우의 코스와 그린을 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올림픽 여자 골프는 한국 선수들과 한국계 선수들의 대결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양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 선수든 한국계 선수든 좋은 실력을 보여준다면 뭐 누가 메달을 따든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또 기왕이면 한국 대표팀 선수가 메달을 땄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골프가 그 박세리 선수가 지금 감독을 맡았잖아요. 네. 올림픽 감독. 그래서 이 박세리 선수가 감독으로서 또 어떻게 될지 그 점도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제 골프는 감독의 역할보다는 선수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감독은 조력자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력 네네. 같은 거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박세리 선수가 가진 경험들을 후배 선수들에게 많이 좀 전수해줬으면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 메달 땄을 경우 또 포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리우 올림픽 포상금 규모를 보면 런던 대회와 똑같이 금메달 6천만 원, 은메달 3천만 원, 동메달 1,800만 원입니다.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 52만 원이고요. 메달을 여러 개 따더라도 연금은 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데 대신 받아야 할 초과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메달의 경우 연금 일시금이 6,720만 원이라네요. 네, 보상금보다 더 높은 액수예요. 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소속된 연맹이나 협회, 소속팀과 후원사 등에서 주는 포상금도 따로 있어요. 대한골프협회는 112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서 금메달 3억 원, 은메달 1억 5천만 원, 동메달 1억 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네요. 네. 아, 그러니까 만약 골프에서 메달을 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상금이 총 계산이 안 됩니다. 네, 3억 6천만 원 받는 거겠죠? 네. 그만큼 이번에 신설된 골프 종목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무튼 선수들 모두 자신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대회는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사고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전 세계 선수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올림픽에도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도 테러 용의자 4명이 브라질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브라질 당국은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올림픽 경기장과 거리에도 병력을 배치하는 등 테러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브라질에는 지카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브라질을 강타한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직까지 백신도 나와 있지 않아서 더 큰 공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우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신종플루 등 다양한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해요. 이런 모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대표팀은 선수단 전원에게 방충 및 살충 효과가 있는 하얀색 특수 담요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영국 대표팀은 사람의 피를 빠는 암컷 모기가 대부분 높이 25피트 이하에 서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수촌 내 숙소를 3층 이상에 집중 배치한다고 합니다. 네, 모기 퇴치를 위해서 나라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대표팀은 모기질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선수단 전원에게 체온계를 지급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재게한다고 하고요. 우리 한국 선수단도 선수들이 목에 걸고 다니면 반경 2m 내에 모기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목걸이형 모기 기피제와 버튼을 누르면 펼쳐지는 원터치 싱글 모기장,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전기 모기채, 모기 퇴치 성분이 들어간 특수 경기복 등으로 모기의 접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했다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선수들 모두 모기의 공격을 이겨내고 아무 탈 없이 무사 귀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개막을 앞둔 리우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구촌 최대 축제 올림픽 모두 후회 없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체육관의 공기를 바꾸는 선수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는데요. 오키 씨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어떤 영상이죠? 이 영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리우데자네이로의 한 스포츠센터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외소증인 남성과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찬 남성, 시각장애 여성 이렇게 3명의 장애인을 센터에 투입하는데요. 외소증 남성은 근력운동실로 투입됐고 신체장애 남성은 러닝머신 룸, 시각장애 여성은 유도장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체육실에 들어서자 비장애인들의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시선이 쏟아지는데요. 이거 무슨 관찰 실험 카메라 이런 건가요? 궁금해지는데 혹시 반전으로 운동을 무척 잘하시는 분들인가요? 딩동탱 맞습니다. 이들이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자 체육실의 공기가 일순간 변하는데요. 외소증 남성은 바벨의 무게를 높여가며 무시무시한 근력을 과시하고 러닝머신을 달리는 신체장애 남성은 속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페이스를 흐트러 놓습니다. 게다가 시각장애 여성은 남녀 가리지 않고 차례차례 대전 상대를 내던지며 유도장을 공포로 몰아놨는데요. 무시무시한 신체 능력을 갖춘 이들의 정체는 바로 장애인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었다고 하네요. 어쩐지 뭔가의 반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라거나 이런 건지 알았어요. 네, 이 올림픽과 관계된 영상인 거죠? 네, 이 영상은 2016 리우데자네이로 패럴림픽 홍보 영상인데요. 장애인 선수들은 평소처럼 트레이닝을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샀다고 하네요. 네, 저는 운동 잘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좀 호감 가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오늘 함께 사는 세상 주제가 장애인 올림픽인가요? 네, 맞습니다. 리우 올림픽도 다가오고 하니까 저도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리우 올림픽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리우 장애인 올림픽도 시작됩니다. 네, 이번에는 9월 달이었죠? 네, 올해 리우 장애인 올림픽은 9월 7일에서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 177개국에서 4,300여 명이 참가해서 22개 종목에 걸쳐서 열정을 펼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2개 종목 1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이 중 8개 종목 90여 명의 선수단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상 첫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장애인 선수단으로선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애틀란타 엄청 먼 곳까지 갔는데 특별히 애틀란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현지화가 목표인데요. 애틀란타와 리우데자네이로는 시차와 기후가 비슷해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사히 현지 적응을 마치고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비장애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모기와 지카 바이러스 역시 걱정이 되죠. 네,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특히 질병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되고 모기뿐 아니라 고온다습한 날씨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6월 달에 황열, A형 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4가지 종류의 백신 예방 접종을 마쳤고요. 이외에도 모기 기피제와 모기 방지 선수단복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리우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 모두 모기 잘 막아내시고 아무 탈 없이 돌아오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16위, 2008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13위,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12위로 꾸준히 종합순위를 끌어올려 왔는데요.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는 12위권을 유지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세계 12위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네요. 그럼요. 지난 5월 말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은 국제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장애인들의 롤모델인 우리 선수들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은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을 극복하고 경쟁을 이겨내고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12개 종목에 출전하는데요. 양궁, 유도, 육상, 수영, 조정, 테니스, 펜싱, 탁구, 보치아, 사격, 사이클, 역도 등 이렇게 12개입니다. 네, 다른 종목은 다 알겠는데 보치아, 이거는 좀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네. 스포츠죠? 보치아는 겨울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각과 집중력을 겨루는 경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경기예요. 바닥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경기장에서 흰색의 표적구와 각 6개씩의 파란색, 빨간색 보치아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요.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먼저 목표가 되는 흰색 공, 표적구를 이 경기장에 던져놓고요. 양 팀이 번갈아서 보치아 공을 던지는데 이때 던진 공이 표적구에 최대한 가까이 간 팀이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6번을 던져서 점수를 합산해서 승패를 가르는 경기예요. 네, 누가 더 표적구에 가깝도록 공을 잘 던졌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비장애인 종목과 이름은 같지만 규칙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각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우 장애인 올림픽이 다가오면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육상 여제로 불리는 전민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지난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200m 결승 경기 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가 갑자기 좀 사라졌습니다. 바로 전민재 선수인데요. 잠시 후 다시 나타난 그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답니다. 바로 직접 쓴 한 장의 편지였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신 가족들과 같이 고생한 선수들, 친구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애인 육상연맹에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못생긴 전민재 선수가. 진짜 실력도 되게 뛰어난데 겸손하고 또 마음 씀씀이도 너무 예쁜 그런 선수였네요. 혹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손편지 쓴 건가요? 네, 전민재 선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대신해서 불편한 손 대신에 발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손으로 당연히 쓴 줄 알고 감동했는데 알고 보니 힘들게 발로 쓴 거라고 하니까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이네요. 채용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언제부터 이런 장애를 겪게 됐는지 안타까워요. 네. 네, 전 선수는 5살 때 뇌염을 앓고 뇌성마비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춘기 때는 20살까지만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방황을 했지만 육상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와 149cm의 키, 작은 키죠. 네. 26살이라는 선수로서는 많은 나이, 무엇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고 해요.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200m 4위를 하고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100m, 200m 은메달,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100m, 200m 은메달, 그리고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는 드디어 100m,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금메달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장애인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결국 금메달까지 따는 걸 보니까 감동의 물결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금메달이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이게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수는 이번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성장해왔지만 아직 올림픽 금메달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에게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걸 해내고 있는 전민재 선수와 또 다른 선수들이 다들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두 8월 그리고 9월 달에는 리우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의 이런 열정과 의지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고요.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스포츠와 함께 열정 넘치는 8월 또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묵시록의 내기사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요한 계시록 혹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종말 이야기로 목판화를 만든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철 씨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될까요? 아, 진짜 전혀. 저는 이 종말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네. 그는 이 자신이 집필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서 제세기에 이런 말을 남겼죠. 1999년 7번째 달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그래서 이 1999년에 해성 충돌 같은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서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은근히 되게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2000년 앞두고 밀레니엄 바이러스나 컴퓨터 올인, Y2K 같은 사소한 문제 정도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2000년이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루머가 돌고 그랬는데 벌써 201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가십거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영화처럼 언젠가 이 지구가 종말하고 인간이 멸망하는 날, 그런 날 진짜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는데요. 지구 기후가 생명이 살 수 없는 기후가 돼서 땅은 척박해지고 농사가 되지 않아서 식량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삶이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 전 세계 여름 날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진짜 영화처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진짜 해마다 더워지는 것 같긴 해요.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폭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대요. 뉴욕도 지금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는 홍수가 날 만큼 엄청난 비가 왔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지구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뒤러가 표현한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뒤러는 예전에 자화상 특집했을 때 소개했던 독일 화가예요.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로 자신의 자화상을 예수의 모습처럼 표현해서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에 자신만의 서명과 제작 연도를 분명히 기록한 화가이기도 하죠, 이 화가가? 네, 당시로서는 드물게 저작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자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당시 이탈리아는 화가를 거장으로서 존경했지만 북유럽에서는 화가는 예술인이나 장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기능공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뒤러가 보여준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훌륭한 작품들이 북유럽에서 화가의 위상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유럽의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됐던 거예요. 또 뒤러는 화가로서 최초로 독립 자화상을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여러 인물들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숨어있듯이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뒤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그려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뒤러가 가진 자부심과 연결된 행동이죠. 자기애가 강하고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독립 자화상을 그렸다는 얘기죠? 네. 또 그는 자신이 연구한 이상적인 신체의 비율을 후대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독일어로 훌륭하게 쓴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화뿐 아니라 판화, 드로잉, 미술 이론 등 미술의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어요. 지금도 뒤러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독일 미술사의 중요한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뒤러의 작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했죠? 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에 숨어 지내면서 동굴 속에서 본 계시의 환상과 환청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담긴 내용에는 최후의 심판 직전 며칠 동안 일어나는 종말과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뒤러는 이 내용을 작품 하나로 축약해서 표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한은 계시에서 예수의 상징인 신의 양이 성서의 7 봉인을 여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첫 번째 봉인을 떼자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흉년을 몰고 와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자였어요. 네 번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타고 커다란 낫을 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설명해 드릴게요. 흰 말을 타고 적을 쓰러뜨리면서 나아가는 자는 질병입니다. 아,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만든 자는 전쟁이고요. 또 검은 말을 타고 흉년을 몰고 오는 자는 기근입니다. 또 청황색 말을 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질병, 전쟁, 기근, 죽음을 나타내는 네 명의 기사는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 사람들에게 대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네요. 네,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뒤러가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종교적 교훈을 주려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 작품은 1498년에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1500년이 되기 2년 전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500년 혹은 1000년 주기로 종말론이 성행하곤 했어요.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종말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당시에도 1500년이 되기 직전이니까 종말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대중들이 흥미를 보일 소재를 선택해서 목판화를 제작했어요. 당시에는 종말론이 그런 소재였겠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가지고 총 15개의 목판화를 만들었는데 묵시록의 네 기사는 5번째 도판입니다. 그런데 목판화의 장점이 뭘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틀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디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목판화를 만든 때는 자신의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당찬 야심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대중성을 위해서 모국어인 독일어와 당시 통용되던 라틴어 2개 버전으로 판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더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한 거죠. 당시 화가들이 주로 그리던 종교 재단화나 초상화는 부유한 귀족이나 성직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매체였어요. 대중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림이었죠. 반면 판화는 이 주 소비자가 일반 대중이었고 그들이 값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회화였습니다. 뒤로는 판화를 대량 생산해서 판 덕분에 평생 수입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작품은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영국 대형 박물관 등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화가들은 부자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주문하는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듀런은 오히려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블루오션을 노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듀런은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그럼 이제 묵시록의 네 기사 작품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알브레이트 듀런은 독일 미술사에서 중요한 화가로 손꼽힙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를 보고 배웠고 이를 토대로 북유럽만의 사실주의적 표현이 돋보이는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림뿐만 아니라 판화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미술에 관한 이론을 저서로 남겼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그린 수많은 자화상은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러가 1498년에 독일어와 라틴어로 출판한 요한계시록 목판화 서적은 그의 사업가적 면모가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500년을 목전에 둔 1498년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세계의 종말론이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듀런은 대중들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15개의 판화로 그려서 책으로 만들었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했습니다. 판화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중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화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듀러의 평생 수입원이 됐습니다. 묵시록의 네 기사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담긴 종말과 재앙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축약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계시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의 상징인 신의 양이 성서의 7 봉인을 여는 것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이 자는 질병입니다. 듀러의 작품에서 가장 오른쪽에 활을 들고 달리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자는 전쟁으로 듀러의 작품에서 질병 옆에 큰 칼을 휘두르며 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니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흉년을 몰고 와 사람을 굶겨 죽이는 자입니다. 즉 기근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전쟁 옆에 저울을 든 채 달리는 기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타고 커다란 낫을 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입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 뼈만 앙상한 죽음이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질병, 전쟁, 기근,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달려나오자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며 공포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음 바로 아래에는 지옥으로 상징되는 용이 커다랗게 입을 벌려 교황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림 위쪽에 하늘을 날고 있는 천사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놀라운 이유는 채색 없이 선만으로 원근감과 입체감, 명암, 질감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촘촘한 선들은 목 하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목 하나로 이렇게 정밀하게 표현한 화가는 뒤러가 유일했습니다. 이후 이 작품을 복제하려는 사람들은 목판으로 복제할 수가 없어 동판으로 제작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사실적인 표현과 원근감, 입체감은 르네상스 회화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그가 왜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또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 이유, 민족적 이유를 든 전쟁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 전쟁, 기근, 죽음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종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종말로 몰고 가는 인간의 이런 행태들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이 진짜 서서히 종말을 불러올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디러가 남긴 묵시록의 4기사뿐만 아니라 화가들이 그린 종말에 관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알브레이트 듀러가 세상의 종말에 관해 그린 묵시록의 4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덥고 습한 여름철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발냄새입니다. 이 발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여름의 불청객 발냄새 줄이는 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여름의 불청객, 불쾌한 발냄새를 줄이는 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름이면 특히 심해지는 발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심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원치 않는 냄새 폭탄을 던지는 셈인데요. 실상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으면 심히 기분이 언짢아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훈남이고 미인이라도 발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상대방에게 주는 호감이 급감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자신의 발냄새가 심하다고 느껴지면 어디에서든 신발을 쉽게 벗을 수 없어서 난감할 겁니다. 이런 고질적인 발냄새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냄새도 일종의 질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질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말이죠. 발냄새가 나는 이유는 발의 땀 등으로 인한 습기 등으로 세균이 번식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에 각질이 많다면 이 때문에 발냄새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면양말을 사용하고 발의 각질을 평소에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냄새야말로 꾸준히 발을 관리해 줘야 하는 일인 만큼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발냄새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죠. 첫째,
우선 발을 꺼내서 공기 중에 습한 땀기를 수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발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이 젖어 있기 때문이라네요. 신발이나 양말을 꼭 신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잠깐 벗어서 말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위에 민폐가 돼서는 안 되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없을 때여야 한다는 건 상식이겠죠? 둘째,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양말을 신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양말 중에 습기를 월등히 줄여주는 특별한 양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말을 신게 되면 습도를 조절하게 돼서 항상 쾌적한 발 상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확실히 발냄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굵은 소금으로 발을 씻어주세요. 소금물은 피부를 빨리 건조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발을 씻게 된다면 냄새 나는 속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식초로 발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식초에 발을 푹 담그게 되면 현저히 발냄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초 냄새도 발냄새 못지않게 독하기 때문에 식초에 발을 담글 때는 모든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외출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녹차나 홍차를 우려낸 물로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식초나 소금으로 발을 씻는 게 영 버겁다면 녹차나 홍차를 우려낸 물로 발을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녹차보다는 홍차가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섯째, 각질을 제거하세요. 발냄새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발각질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한 발냄새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강즙이나 레몬즙 또는 무즙을 이용해서 발의 각질을 제거하면 발의 세균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신발을 자주 건조시켜 주세요. 젖은 신발과 깔창을 빼서 매일 건조해주면 신발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잘 순환되는 곳에 신발을 걸어두어서 습기를 제거하면 좋습니다. 여덟째, 공기가 통하는 신발을 신도록 하세요. 가급적 땀구멍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신으면 좋습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신발을 갈아 신어주세요. 한 종류의 신발을 주구장창 신고 다니는 것은 발냄새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을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신었던 신발을 완벽하게 건조해주면 한결 발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양말을 신으세요. 러닝화나 하이힐을 신을 때 양말을 안 신게 되면 신발에 땀이 스며들어 악취를 뿜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스타킹을 많이 신는데 재질이 나일론이라서 땀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자분들도 양말을 신게 되면 발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샌들이나 발가락이 노출되는 신발은 통풍이 되는 만큼 양말을 안 신는 게 더욱 좋습니다. 11번째, 발냄새를 억제하는 신발을 신어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 중에 발냄새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신발이 있는데요.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발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경우에 따라서 냄새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냄새 억제제 데오드란트를 신발이나 발에 뿌려도 좋은데요. 이 방법은 빨리 냄새를 제거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3째, 같은 맥락으로 냄새 억제제를 신발에도 뿌려보세요. 신발에서 나는 악취를 일순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4째, 매일 발에 약을 바르세요. 발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약을 매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15째, 땀이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로 땀이 난다면 진정을 하고 열 때문에 땀이 난다면 열을 식혀주자고요. 또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난다면 운동용 신발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6째, 발 이외의 곳에서 냄새가 난다면 식이요법을 해야 합니다. 아연을 자주 섭취하면 몸에서 나는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연은 굴, 조개, 닭가슴살, 땅콩, 아몬드, 버섯, 육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7째, 발 전용 살균비누로 하루에 한 번은 꼭 발을 씻어주세요. 발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발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발 전용 비누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균을 없애주고 무좀에 효과적이면서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발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발 전용 비누로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째, 생강을 우린 물이나 레몬즙을 섞은 물에 발을 씻어주세요.
생강은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는데 생강의 매콤 쌉싸름한 성분이 장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 등 세균에 대한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레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신체에 활력을 주게 되는데 이는 마사지에도 좋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톡톡에서는 발냄새 없애는 팁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자면 발냄새 없앤다고 향수를 뿌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발냄새 때문에 신발 속에다 향수를 뿌리거나 발에 직접 뿌리면 처음에는 강한 향수 냄새가 발냄새를 덮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강하고 이상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아유, 나는 발냄새 안 나서 괜찮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발냄새도 그렇고 입냄새도 그렇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본인은 잘 깨닫지 그렇죠.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냄새가 나는 곳들 청결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발을 자주 씻고 양말을 신거나 공기가 잘 통하는 신발을 신고 빨래 말리듯이 신발도 좀 가끔 햇빛 나는 곳에 좀 말려주고 뭐 이런 정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너 차원에서 오늘부터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군요. 8월 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